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문가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그 마지막 그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 이미 익숙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좀 낯선 부분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옛날 것 같기도 하면서 여전히 첨단인, 사실 저는 여전히 첨단이라고, 진행형인 첨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렌트겐이 이제 방사선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지 못했던 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했으면 했던데 못했던 거를 하게끔 해준 게 방사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유용하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하지만 여전히 좀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고민하면서 개발해야 되는 첨단 분야가 아닌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국가적인 이제 투자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또 더 잘 활용돼야 될 측면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제 의생명 분야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많이 부러워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캐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분야 보면 대부분 또 방사선이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초기 선진국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도 이제 많이 선진국가 됐지만 여전히 또 우리가 또 벤치마킹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이미 우리가 또 가르쳐줘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앞서서 우리가 했던, 오늘도 모신 전문가 분들이 많은 역할도 해주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나라에서 또 설립도 하고 지원해 주는 회원, 또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던 방사선 의학을 뭐 전문을 한다는 그런 먼저 의학원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고, 또 근데 아무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바뀐 시대에 맞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의학원의 김정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전과 좀 다른 시대의 붕성에 맞고, 방사선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 방사선만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적인 새로운 전략 아젠다로 제어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라는, 그런 거에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어떻게 좀 더 잘 가속화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아까 그런 측면 이미 들으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소개처럼 해주셨는데 미처 말씀을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이제 필요성이나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아까 들으신 것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짧게나마 좀 추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 있으면 짧게 좀 우선은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또 아까 좀 남아 계신 저도 그렇지만 그분이 또 추가로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같이 그걸 좀 나누는 걸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 먼 쪽부터 할까요? 가까운 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렌트겐이 1895년에 엑스레이 발견했는데 여태까지 뭐 했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음극상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수록 한심한데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렌트겐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투시력을 주는 바람에 인류의 의학이 엄청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투시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걸 즐기고만 있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 안에서는 나름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음극상관에서 엑스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실정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톤 카운팅 CT,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각광을 하고 있는 게, 디텍터도 시그널 인텐시티 보고 몇 초 동안 모인 광도를 측정해서 숫자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어오는 광자들을 카운팅해서 내가 원하는 세기의 광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디지털화된 디텍터가 드디어 출현되었다라는 세대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세대가 다른 디지털 엑스레이 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그러면 120킬로 일렉트론 볼티지의 에너지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지 않습니까? 120 kVp 이건 아니거든요.
에너지 스펙트럼 중에서 피크점이 120K EV라는 것일 뿐이지 그 전체 스펙트럼 분포가 어떤지 전혀 모른 채로 하니까 노이즈가 생기고 이미지가 왜곡이 되고 투시력이 아직도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 만들어낸다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정말 언맷 니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엑스레이 지금 그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의 이 역사가 이제 120년 좀 넘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의학연구소가 이제 60년 됐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 쪽에 연구를 한 거는 하나로 이후 아니면 2000년대 이후에 이 사이클로트론 이제 활용해가지고 우리 동위원소 생산하고 그때부터니까 지금 20년도 안 됐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방사선 기업들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그래도 상장까지 하고 했다는 거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시장이 큰 거는 이 진단용, 그다음에 치료용, 기기 개발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 어떤 방송의학연구소 아니면은 뭐 대학들, 그다음에 기업들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지금 소형 그 엑스레이든가 아니면은 산업용 엑스레이, 그다음에 치과용 엑스레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방사선 이용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그 의학 쪽에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다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김정영 박사님 저는 그 신속 실용화 지원 사업이 뭐가 이런 게 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또 하셨구나 생각했더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방사선 쪽에 방사선 제가 아까 뭐 의과학, 의과학기술, 그다음에 의생명과학기술 뭐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아마 비슷한 그런 그 내용들일 텐데 를 위한 어떤 기초 원천 연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 궁극적으로는 실용화 쪽에 또 연구 지원이 늘 통해 가지고 사업화 이렇게 되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업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제공하는 게 좀 출연연의 또 원자력 의학원의 방사선 의학연구소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제 기존에 우리 출연연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왔었었는데 사실 대학에서도 이제 이 방사선 쪽에 그 연구 그동안에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산학연 간의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당연히. 네, 여기 핵의학과 교수님도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방사치료 요즘 많이 치료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 Y19으로 하는 그 TAR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 Y19이 국산화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다 수입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왜 국산에서 왜 못 만들까? 그 허들이 뭘까?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바로 옆에 예. 방사의약품학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트리움 90. 그 이트리움 90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핵의학에서도 거의 안 쓰는 그 동위원소가 돼가지고 국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는 그거 대신으로 아까 이제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는 늦게 오셔가지고 그러신데 다른 대체 핵종으로 지금 바꿔서 지금 생산을 하고들 있고
더 다른 핵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발린, 그러니까 이트리움 제발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제발린 구조를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트리움하고 맞는 핵종이 있다라고 그러면, 배위수가 맞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핵종으로 그거는 교체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도 임상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조금 더 임상에 실제로 쓰려면 임상 시험을 다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수입은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요번에 핵약해 갔을 때도 보니까 통계 자료로 보면은 이트리움 제발린이라는 약에 대한 거는 지금 수요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스턴 그 업체는 세안산업이 아마 그 같은 파트너 회사로 돼가지고 수입해서 뭐 하려고 한다고 미팅은 할 때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국내에는 이트리움보다는 다른, 그 이트리움이 베타 핵종이다 보니까 베타보다는 알파, 아니면 이제 이트리움보다는 루테슘 177인 베타 핵종인 그런 동위원소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로 핵종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이 대전 지금 하나로에도 기본적으로는 의료용보다는 산업용 관련된 동위원소 그러니까 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메인 위치에 가는 거고, 현재는 의료용이 약간 이제 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보다는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기장로 쪽에서 루테슘, 그다음에 이제 진단용인 그 테크니슘 99M을 만들기 위한 이제 몰리브덴 99, 그다음에 아이오딘 131, 이런 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트리움도 분명히 쓸 수는 있는 핵종이긴 한데, 수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핵종에 비해서는 순서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트리움 90이 같은 루테튬 177과 같은 베타레이가 나가긴 하는데 비전거리가 굉장히 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에다가 리버에다 정확하게 넣더라도 리버 바깥까지 나갑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루테튬 177은 반면에 비전거리가 짧아가지고 그 리버를 전체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호환을 잡아 나가야 될지 고민이고, 이트리움 90이 그래서 임상에서 들어갔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이유가 좀 사이드 이펙트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트리움 90 자체가 비전거리 길물에서 그 가지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 대안으로 나온 게 루테튬 177이고요. 아까도 이규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트리움 90하고 루테튬 177이 화학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리버 세라피에 대한 수요가 진짜로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경수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많이 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수요로 봤을 땐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학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시장을 생각해 보면 루테튬 177이 더 매력적인 분야고, 이트리움 90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에는 연구 개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수요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를 방정가대에서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충분히 과거에다 했던 연구랑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가 가능한 연구라서, 다만 수요를 여태까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부각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트랜스 아트리얼 레디 엠블레이션 영상학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네, 뭐 진단용 테크니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확실히 수요는 떨어질 거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뭐 렌트겐 이후에 120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질문 드릴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엑소선 때문에 받은 노벨상이 뭐 수십 개죠. 그리고 제가 좀 저는 정말 좀 엑소선이 우리 인류에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거는, 우리가 유전자가 그 DNA 구조가 몰랐을 때도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엑소선을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뭐 초파리 연관 유전자 실험 이런 거 다 엑소선으로 다 돌연변이 만든 다음에 한 거고, DNA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도 그 DNA 엑소선 회전 무늬를 보고 DNA 구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카본 가지고 저 이제 저 입자선 치료 입장에서 그럼 입자선 치료가 이제 임상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인 특성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DNA의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또 어떻게 리페어 되는지 이런 생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할 게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병원에 도입됨으로써 임상에 쓰일 그러면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어떤 빈라인도 만들고 연구 그런 퍼실리티도 굉장히 잘 이렇게 갖춰 난 다음에 그런 경우도 그런 기초가 연구가 기반이 돼야 그런 후속적인 연구도 될 수 있고 또 가속기 여기가 주제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또 가속기라는 그런 거대한 산업체가 일본에서는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수요를 다 내부 수요로 그 많은 가속기들을 다 수요를 하고 그 내부 그 국내 인원들 다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측면에 봤을 때 어떤 가속기 산업이나 어떤 입자를 치료한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규철 회장님.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임상에서 쓰기 위한 가장 출발점이 되는 동위원소인데요. 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은 진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최근에는 어떤 뭐 수술이 됐건 항암 아니면 방사선 치료 이걸로도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에 쓰는 게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특히 이제 요즘 전립선 암이 됐건 그다음에 그 신경내분비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연명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근데 이제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반감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진단용 핵종인 뭐 F18 같은 경우는 120분 한 1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반감기고 그다음 카본 11 같은 경우는 20분밖에 안 됩니다. 이건 해외에선 절대 사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에 굉장히 국내 사이클로트론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 처음에 시작은 저희 같은 이제 기관, 그러니까 출연연구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병원들이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점점 더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보유를 하게 된 상황이지만 이런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아니면 더 다른 진단을 위한 다른 핵종들을 생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는 데는 한국원자력의학원하고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위한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백업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마다 그 밀고 가는 핵종들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 백업이 굉장히 지금 미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이 멈추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커퍼 64는 전국 어디에도 공급이 안 되고 해외에서도 수입이 안 됩니다. 12시간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그 사기업에서는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건지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고 폐기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사기업에서는 쉽게 들어오질 못할 겁니다. 아마 외국 사례도 보면은 대부분이 공기업 같은 데서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셨야지 국내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거고 좀 더 이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빌리사님. 저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저희 같은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 진단 쪽에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뭐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실은 수준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진단 쪽에서의 가장 어려움은 저희가 개발한 이 약을 일단은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더 확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희가 약을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브라이토닉스 같은 이미지를 트리트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넓혀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저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에는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포진이 되어야 저희가 개발한 이 신약을 기반으로 다른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돼야 자본시장에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쪽 분야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치료용 방사능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느꼈냐면, 저희가 이런 신약들을 개발을 하려면 가장 허들이 되는 게 동위원소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루테슘 같은 경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테슘이라는 원료 동위원소가 굉장히 고가고 수급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수급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다 이제 이런 그 루테슘 치료제들이 개발을 많이 하니까 임상적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소스를 가져오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장로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장로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약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기업체들이 커버하기는 어려운 영역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옆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이미 이 시장 자체도 증명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루테슘뿐만 아니라 액티늄, 마스타틴 이런 것들도 남들이 아직은 안 하고 있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국가 R&D나 이런 거를 조금 힘을 좀 실어주고 많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고 관련 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임상시험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지 한국 시장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도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역량을 좀 보태주시고, 거기에 이제 의학원이나 뭐 캐리나 이런 쪽에 조금 관련된 인프라나 그런 연구 자원이 많이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 교수님, 네. 이게 원래 발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안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할까 그러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방사성 의약품을 이제 옆에 그 회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임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식약처에서 원하는 그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GLP 수준에서 해야 되고, 근데 이 GLP라는 게 일반 그 신약에 대한 GLP 하는 업체들은 국내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하는 데는 국내 유일하게 의학원 내에 존재하는 국가라의 신약센터에서 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옆에 계시는 그 퓨처캠도 아마 국가라의 신약센터 GLP를 이용해서 그 실험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서 식약처에 제출을 했고, 루테슘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향후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지금 지원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이제 몇몇 회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제 국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지 일반 업체,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하는 업체, 그다음에 신약센터가 또 방사성 의약품만 하는 게 아니라 시포틴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약회사에서도 시포틴을 활용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신약 개발하는데도 충분히 자료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또 GMP 시설도 굉장히 훌륭한 GMP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상센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반 신약이 됐건 방사선약품 신약이 됐건 개발할 때는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꾸준한 그 정부의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충족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승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다 하셔갖고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뭐 오늘 제가 브라이토닉스 대표로 참석을 했으니까 뭐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 이제 그 학회나 이제 이런 워크숍 같은데 그 강의 초청을 받을 때 그 서울대학교 교수로 학문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거는 별로 없고 이런 실용화에 많이 부르시는데, 제가 뭐가 문제를 생각했냐면은, 이제 회사 만든 지 아직 이제 6년 정도 됐고 아이템도 별로 없는데 부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한국에서 이런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부를 사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참 인프라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사의약품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이제 기본의 어떤 소재가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장비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관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광 센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것들이 저변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장비 회사들도 그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변이 넓은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정부에서부터 뭐 투자도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분야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지금 상대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그런 분야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정말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앞에서 주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고민했던 부분을 잘 마지막에 다시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과정에 서로 이게 이제 양쪽 끝 기술적 한쪽과 그 임상적 수요 쪽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잠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발표 중에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나라적으로 이 분야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의생명 쪽에서는 기술이 실용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화 측면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 사실 논의되는 장이 필요하고, 그게 소통되는 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종의 플랫폼 아니면 어떤 허브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 현재 방사선이라는 게 어쨌든 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프라가 불가피하고 해서 뭐 아무나 다 하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계속 발전지고 확대되지만 우선은 의학원의 기존에 계속 투자가 돼 왔고 또 준비된 부분이 있으니 그걸 우선 잘 활용해서 다 서로 다 잘 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고,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걸 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자주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으나, 지금 또 이렇게 들어보니 좀 더 그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좀 잘 부탁한다는 얘를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아쉬울 듯하니 혹시 남아 계신 분들, 네, 이 박사님, 원자력 의학원 이태걸 박사님이십니다. 원자력 이과학 실증센터의 이태걸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발표들 너무 잘 들어서 BT 전공으로 좀 다학제적 식견을 좀 많이 넓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산학연 전문가 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 기획한 거를 제가 지금 김정영 실장님을 도와서 실무를 맡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제언 또는 정출연의 이러한 좋은 기술들의 실용화나 사업화에 대한 미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좋은 의견들 주시면 향후에 이 사업 기획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짧게라도 한 의견씩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이제 좀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게 네. 이게 어차피 제가 내용을 좀 아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그 실증센터라는 게 기관 뭐 선생님 해당 기관이기도 하지만 저 해당 기관인데 이게 병원 쪽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쪽의 니즈는 항상 이제 임상에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옆에 계시는 김 교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기리섭 이사님 쪽 그런 이런 니즈들이 그러니까 요구가 되는 거를 가지고 개발자들하고 임상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쓰고 싶으신데 왜 없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김정영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트리움 대신에 루테슘으로 바꿀 수 있으면 루테슘 갖고 저희가 테스트해서 비임상 실험해서 괜찮다 그러면은 임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은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임상 선생님들은 임상 선생님대로 생각만 갖고 있지 같이 만나서 하는 교류의 장이 별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류의 장들을 좀 더 자주 갖는 게 의학원이 됐건 뭐 어느 병원이 됐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하면 되게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아마 제 희망을 좀 섞어서 하자면 오늘 이 자리가 끝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당초 예상보다 딜레이 됐던 그 예상만큼 딱 늦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아쉽게 이것으로 마치고 부디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만나서 또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좀 지연된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이게 좋은 의견을 또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하신 저 발표자분 그리고 청주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곧 조만간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